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 렌즈의 화각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의, 그러니까 사진가의 마음을, 사진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 기계적인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앞전에 배웠던 뭐 초점도 그런 것이고, 뭐 콘트라스트부터 해갖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표현 방법이 지금까지 배우면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렌즈의 화각도 그 어떤 화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사진가의 생각에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진 표현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렌즈의 화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화각은 그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알아야 사진한다라는 타이틀에서도 그 뭐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해드린 것도 있는데요. 왜 줌 렌즈가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그 강의 내용을 보시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화각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줌 렌즈는 그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 줌 렌즈에 그 정해진 초점거리 내에서 넓게 찍었다, 좁게 찍었다 이렇게 임의대로 그 초점거리를 변화를 주는 게 이 줌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땡겨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또 화각을 넓혀서 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이 화각을 조절하다 보니까 내가 찍은 게 몇 미리 화각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져서 이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꼭 카메라 파인더를 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화각의 중요성은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이 렌즈의 포괄 범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렌즈의 포괄 범위의 그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찍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왜 그럴까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 렌즈의 포괄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 서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여기 좀 작은 화면에 나오지만 이거 사각 프레임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이 찍히는 그 범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이 사각 프레임으로 찍히는 것도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카메라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코닥에서 만든 브로니 카메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사진을 찍으면 동그랗게 나왔어요. 동그랗게 나온 이유는, 왜 렌즈가 동그라니까 이미지가 당연히 동그랗게 맺히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나오기 전 오랜 시점부터 일반 사람들한테 눈에 익혀 왔던 게 그림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어때요?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에 이렇게 적응돼서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 동그란 이미지를 보니까 굉장히 뭐 처음에는 신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불완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렌즈 뒤에다가 사각 프레임을 가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찍는 사진은 그 사각 프레임으로 찍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미지 서클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렌즈 뒤에다가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대줌으로 해서 이미지가 사각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 뭐 필름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 카메라 자체를 교정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미지 서클이 어때요? 이 사각 프레임하고 딱 타이트하게 맺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맺혀져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맺혀지다 보면은, 이따 뒤에서도 뭐 렌즈 후드 말씀드리겠지만, 렌즈 앞에다가 뭐
필터를 하나만 껴야 되는데 두세 개 갈아 끼기가 귀찮아서 그 위에다 이렇게 덧붙인다든가 뭐 또 렌즈 후드를 그 초점거리에 맞지 않는 렌즈 후드를 사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각 프레임이 가려져 갖고 비네팅이라는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 범위가 이 좀 여유 있게 넓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사용하는 그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DSLR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 범위가 타이트하게 돼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뷰 카메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형 카메라는 그 뭐 시프트, 스윙, 틸트, 라이스 폴 해가지고 이 프론트나 백 필름 있는 쪽에 백을 갖다가 뭐 회전을 시키든가 앞으로 꺾어주든가 위로 올려주든가 아니면 렌즈 보드를 위로 올리든가 아래로 내리든가 해갖고 뭐 라이스 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시프트라고 그러고 그 회전시키는 걸 스윙이라고 그러고 기울기 하는 걸 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렌즈를 카메라를 조정을 해서 그 초점면 이동이라든가 왜곡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형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사진이라든가 뭐 우리가 기찻길 같은 경우도 꼭 먼 뒤쪽에서 꼭지점이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영원히 만나지 않죠. 또 건물 같은 경우도 밑에서 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마름모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평행한 거잖아요. 물론 뭐 건축을 할 당시에 이렇게 그 마름모 형태로 짓는 건물들도 현대 건축에서는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사진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실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왜곡 수정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초점을 어느 위치에 맞추고 어디를 죽이고 뭐 하는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렌즈를 휘어주고 하다 보면 그 이미지 서클 포괄 범위가 타이트한 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처럼 타이트하면은 뭐 주변이 사정없이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포괄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넓어서 다양한 무브먼트를 해줘도 주변부가 가려지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괄 범위는 실질적으로 찍히는 화면의 범위다라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돼버리면 그 화면에 사각형 모서리가 가려지는, 일명 우리가 그런 걸 비네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후드를 꽂았는데, 이따 후드 파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후드를 꽂았는데 사각 모서리가 가려져서 검게 나와갖고 주변부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렇게 이 포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아까 시작할 때 화각의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와이드로 갈수록 어때요?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화각은 넓어지죠.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물론 줌렌즈 가지고 쓰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개념을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줌렌즈 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하다 보면은 그 대상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할 때 꼭 파인더를 보고 관찰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입시에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들이라고 그러지, 제가 손을 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시험 감독관 교수들이 사진을 보고 이건 너 몇 미리로 찍은 거야, 몇 미리로 찍은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네가 찍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너 만약에 20mm로 찍었다 그러면 왜 너는 20mm로 찍었냐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20
20mm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식으로 질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각이 넓어지고 좁아짐에 따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바뀐다라는 거는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각의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사진가가 표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미지에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좋다라고 해서 찍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줌렌즈 같이 상황에 따라서 넓은 화각, 좁은 화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사진가도 100에 1명 정도는 있습니다. 100에 그 대표적인 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 그 제니시스라는 작업을 했던 사바티앙 살가도 같은 경우는 그 대지의 아름다움과 원초적인 지구의 아름다움을 찍다 보니까 항공 촬영도 하고 와이드로 찍고 또 멀리 있는 동물들 찍을 때는 망원 렌즈를 찍어서 화각이 다양하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진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살가도 같은 경우도 제니시스라는 작업 이전의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한 가지의 그 화각의 렌즈를 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진가들은 뭐 열에 8명 정도까지 아니면 넓게 잡아서 9명까지는 자신이 주로 쓰는 렌즈의 화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의 눈이라는 얘기죠. 사진가의 눈이죠. 근데 이게 들쭉날쭉 하다 보면은 그 중심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광사진이나 여행사진 같은 경우 어떤 형식의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이것도 달라지지만 이렇게 기록 전달의 목적이라든가 홍보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실용적인 사진 쪽에서는 줌렌즈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장소, 그 여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넓은 포맷도 필요하고 좁은 포맷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화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사진가의 독특한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렌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표준 렌즈 50mm 렌즈의 화각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쪽으로 해서 뭐 24mm나 20mm나 그걸 고정시켜 놓고 찍어보면서 그 초점거리가 가진 그 화각의 개념을 이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것도 사진의 그 시각화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화각이라는 게 사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각에 따라서 이미지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사진 입문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20mm쯤 넓고 50mm는 좀 좁아지면서 200mm 그 다음에 300mm 이런 식으로 점점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부분, 그러니까 망원 렌즈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멀리 있는 걸 땡기는 게 아니라 부분만 보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다가 주먹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말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넓게 보이지만 가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분만 보이고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때요? 그 부분만 보이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 그 망원 렌즈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화각이 좁아지면서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어때요? 압축 효과, 원근감이 약화된다고 그랬고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원근감이 강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게 화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었죠. 렌즈 할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화각 개념을 익혀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적인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점, 이 점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렌즈 후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렌즈 앞에는 이렇게 후드를 낍니다. 이렇게 액세서리죠. 카메라를 살 때 기본 옵션으로 달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 망원 쪽이나 줌 망원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렌즈들은 후드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드도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후드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곡선 형태로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는 이런 형태의 후드가 있어요. 근데 후드도 또 초창기에는 옛날에 제가 사진 시작할 때만 해도 후드는 고무 후드였습니다. 고무 후드. 고무 후드인데 이 후드는 검어야 되거든요. 특히 안쪽은 더 검정색이 돼야 된다. 반사광이 없는 아주 완벽한 검정색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코팅이 벗겨진다든가 검정색이 아닌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후드에 반사돼 갖고 어때요?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다 보면 상해 선명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난반사 같은 게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검어야 되는데 이 고무 후드를 오래 쓰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높은 나라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후드가 어때요? 검은색인데 이게 우리가 비 맞고 얼룩지는 것처럼 허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렌즈 후드는 일단 사각 밖에서 오는 빛을 차단해서 상해 선명도를 높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뭐 플레어라든가 뭐 필름 사진에서는 할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방지해서 이제 찍히는 상해 이미지를 선명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원래의 기능이지만, 부수적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렌즈를 보호해주는 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뭐 삼각대에 세워놨는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근데 바디보다는 렌즈가 무겁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카메라가 떨어질 때 어때요? 렌즈 쪽부터 땅에 닿거든요. 근데 앞에 렌즈 후드가 있으면 그 충격을 흡수해 주잖아요. 근데 고무 후드는 접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보호해 주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테인레스로 돼 있었죠. 된 걸 또 일반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걸 많이 썼는데, 스테인레스는 또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코팅도 벗겨지고 뭐 그 부착할 때든가 하여튼 이렇게 휴대하기가 좀 번거롭고 하는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또 강하면 더 부러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는 거보다는 충격이 더 가해지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고 해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막 보편적으로 사용되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최근에는 대부분 다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렌즈 앞에다 끼워서 사용을 해주는데, 요렇게 면이 고르게 돼 있는 건 그 대부분이 마온 계열이라든가 단렌즈 쪽에 많이 사용되는 후드고요.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고 긴 부분이 있는 이거는 그 줌렌즈용 후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부분은 와이드 쪽으로 갔을 때 후드의 기능을 해주는 거고, 긴 부분은 마운 쪽으로 갔을 때 후드의 기능을 해주는 거라,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런 후드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맞춰서 끼기만 하면 돼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후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후드 같은 경우는 긴 부분이 위로 가는 게 만약에 정석이다 그랬는데 잘못 껴가지고 긴 부분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껴버리면은 사각형의 두 프레임이 가려져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범위 이미지 서클을 넘어버립니다. 그래갖고 화면 전체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줌 렌즈용 후드, 길이가 짧고 줌 마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각줌이나 표준계 줌 같은 경우는 짧은 부분이 있고 긴 부분이 있는 이런 곡선형 렌즈 후드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럴 때는 정확한 위치를 맞춰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각형의 두 군데 모서리가 가려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모래 쪽이라 이 검은 부분이 잘 표시는 안 나는데, 지금 화면 상단 위쪽이 이렇게 가려졌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가려지는 거예요. 후드를 잘못 끼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라든가 이런 거 겹치기로 꼈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 사각 모서리가 가려지는 거 우리가 비네팅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네팅도 이렇게 필터나 렌즈를 잘못 껴서 화면의 고유 포괄 범위를 침범해 갖고 주변부가 안 나오는 것도 비네팅이라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뭐 여기서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트 모양으로 집어넣고 찍는다든가, 그 화면을 가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하트로 돼가지고 주변은 검게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만 선명하고 주변부는 검게 처리한다든가, 뭐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었을 때 나오는 거 보면 그 발 쪽하고 위쪽, 배경 쪽, 저 좌우 쪽을 약간 그 진하게 해갖고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만들어주고, 시선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가운데를 밝게 표현하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려지는 것도 비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비네팅이고, 일부러 저 화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주변 가리기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비네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후드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비네팅에 대한 문제를 잘 아주 생각하고 후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드가 없이 촬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사용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렌즈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사각 밖에서 들어오는 잡광을 막아줘서 상해 선명도도 높아지고, 만약 후드를 꼈는데도 뭐 역광이나 반역광 같은 이런 아주 강한 광선을 사용할 때는 후드가 다 가려주질 못하죠. 그럴 때는 뭐 손바닥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렌즈 앞쪽으로 대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촬영도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후드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렌즈의 포괄 범위, 이미지 서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렌즈의 화각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